안녕하세요. 건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석소정 박사님을 모시고 Senior Care 투석 Dialysis 주제로 함께합니다. 석소정 박사님께서는 도움 없이 생활이나 외출이 불가능하신 중증의 환자들을 집으로 왕진 가서 의료 진단 및 처방을 하고 있는 Nurse Practitioner이십니다. 특별히 말기 환자들의 진통을 덜어드리고 임종 때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전문 분야이며 한인들을 위한 사전 의료 요양서 장려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함으로써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의료 관련 혜택을 모르시는 특별히 한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전 의료 요양서 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도 생방송으로 AM1190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 달 저희 주제가 시니어 케어 투석인데요. 네. 영어로는 dialysis 맞죠? 네. 그래서 투석에 관련돼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여러 좀 질병이 생기신 다음에 투석을 하게 되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우선은 박사님께서도 투석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팔리아티브 또 시니어들을 만나다 보니까 보통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네. 수명이 길어지시면서 이제 이 수명이 이제 70대, 80대까지는 괜찮으시다가 90대로 되시면서 이제 장기들이 힘들어져서 그래서 투석을 받으시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아지면서 점점점 그 투석 인구가 많아져요. 네. 그래서 지난 10년간 투석 환자 수가 한국에서는 2배가 넘게 늘었다고 해요. 와. 점점 더 투석하는 환자들은 많아지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투석하시는 인구가 많아지는 거 플러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전에는 70, 80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장수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장수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90살, 100살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이제는 많아졌어요. 그래서 투석은 환자 본인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정말 어려운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 번 약을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번씩 투석센터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복막 투석을 하면은 그거를 기계에다가 그 투석 약을 갈아 끼고 하는 게 사실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은 가족들이나 간병인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하시고요. 전문가들 특히 간호사, 전문 목욕사, 팔리아티브 널스 프랙티셔너들의 관리가 많이 필요하십니다. 네. 투석이 우선 투석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투석이 무엇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투석이란 것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이제 소변으로 얘네들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관인데요. 그 우리가 콩팥이라고도 하고 신장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키드니라고 하죠. 근데 얘가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 기능이 너무 정상 수준에서 약간 떨어지면 조금 불편한 정도지만 이게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면 밖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환자가 정말 사망으로 이르실 만큼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신장 기능이 아주 떨어지신 분들이 그 기계의 도움을 도와서 노폐물의 독소들을 걸러내고 하는 그것을 투석이라고 해요. 네, 투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투석이 있고 그리고 복막 투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투석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투석에 가기 전에 몸 관리, 신장 관리를 가장 잘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투석으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이미 많으실 거예요. 그런 단계에서 내가 이게 그런 일이 나에게 금방 올지도 모르는데 투석이 과연 얼마만큼 내 삶에 영향을 줄 것이며 내가 이것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걸 받지 않고도 나에게 남아있는 삶을 어느 정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실 것인지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콩팥 즉 신장의 그 기능에서 특히 네.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려주는 역할인데 네. 이제 투석이 그걸 대신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 정말 신장을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우리 많은 분들께서 투석까지 가지 않도록 네. 하는 예방이 최선일 것 같은데요. 우선 신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네. 분명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소변량 감소.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에 한 번씩은 화장실을 가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었거나 수박이라든지 오이, 네. 샐러드를 많이 먹고 그랬으면은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도 소변을 촉진하니까 네. 그런 경우에 화장실을 2-3시간에 한 번 가는 게 정상인데 먹는 거는 드링크는 보통 먹는 것 같은데 소변이 잘 안 나오면 이게 왜 이렇게 소변이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들은 이게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물에 의해서 이 몸이 부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보러 가고는 싶어서 갔는데 소변량이 너무 적다든지 그다음에 소변을 볼 때 약간 배가 아프시고 그리고 어떤 통증이 네. 그 배 허리 쪽에 통증이 있으신다든지 소변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든지 혈뇨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농뇨라고 하는데요. 약간 그 소변이 이렇게 고름 같은 것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경우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단백뇨라는 것은 약간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와서 소변을 보고 났는데 그 변기에 거품이 부글부글 네네 되어 있는 왜냐하면 끈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단백뇨는 그렇게 거품이 부글부글 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 의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력감 식욕 저하, 그다음에 구토, 설사, 전신 부종, 옆구리 심한 통증, 네. 그다음에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도 고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네. 병원에서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런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키드니에 스톤이 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의 그 인펙션 아니면 다량의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만성이 아니라 갑자기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거나 거기에서 이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게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인데 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짝 그런 망가지려고 하는 조짐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급성 신부전증은 그 원인을 제거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신장이 점차 나빠지다가 어떤 인펙션이나 그러니까 그런 방광염, 흔한 방광염으로 너무 나빠져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그런 나의 몸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확인하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만성 신장 질환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음식을 싱겁게 드시고 너무 고단백 식사를 피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소식하는 게 좋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물은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는 드셔야지 완전히 디하이드레이션이 되면은 또 신장이 아예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물을 그래서 물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신장내과 선생님이랑 확인해서 물도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가장 적절한지 그것도 처방을 받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물이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어야지 좋은지를 알고 그걸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혹시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
분이 있다면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시고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정말 흡연은 모든 어떤 만병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그 습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신장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금연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시니어 분들은 특별히 수분 섭취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그 콩팥이 안 좋으니까 물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물을 정말 하루에 한두 컵도 안 드시면은 네. 정말 그러면 더 큰일 나요. 탈수로 병원에 실려가시고 탈수가 원인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방광염으로 내 정신을 잃으시거나 이러시는 시니어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내 몸에 맞는 수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주치의하고 상담하셔서 네, 특히 주치의 선생님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주치의 선생님이 신장내과 선생님이 아니신데 아니신 경우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꼭 신장내과 선생님을 만나셔야 돼요. 네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네. 참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런 신장 질환 환자는 무조건 음식을 싱겁게 먹고 네, 네. 또 고단백 식사를 피하셔야 되고요. 네. 소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또 네. 무조건 금연 네. 해주시고요. 또 네. 마지막으로 그 적당한 물 양을 네.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신장내과 주치의 선생님과 네, 같이 함께 의논하고 어느 정도의 적절한 물을 수분을 네.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투석의 종류가 네. 혈액투석, 복막투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혈액투석은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요.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계에서 이렇게 피가 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피를 걸러주는. 그래서 그 혈액투석은 동정맥류. 그래서 영어로는 션트라고 하거든요. 션트라는 게 이게 팔에 보통 제일 처음에는 이 upper arm에 동맥하고 정맥을 이어주는 그런 동정맥류라고 하는 그 혈관을 여기에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션트라고 하는데 얘는 수술로 그 선생님이 그걸 만들어주면 얘가 다 이제 그 상처가 아물고 완전히 쓰여질 수 있는 거는 한 뭐 몇 주가 걸려요. 그래서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캐티러라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이나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거를 인공적인 그 외부로 나와 있는 그런 튜브 같은 거를 사용해서 그 기계하고 연결시켜서 한쪽 그러니까 동맥하고 정맥에서 동맥 그 피와 정맥 피 이게 섞여지는 그거를 네. 피를 한쪽에서는 빼어내고 한쪽으로는 그 빼어낸 몸 안에서 빼어낸 피를 그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기계가 필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필터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서 안 좋은 것들을 걸러내고 네.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한 피를 다시 집어넣는. 네. 근데 그거를 하는 그 동맥과 정맥이 합쳐져 있는 그게 동정맥류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팔에다가 이식하는 게 션트예요. 그리고 그 션트가 아물 때까지는 보통 아물 때까지 아니면 이머전시에는 캐티러라고 하는 그 퀸톤 캐티러라고 해요. 그거를 여기 밖에다가 서브클라비안 베인 같은 요런 데다가 네. 달아서 그거를 사용하죠. 그렇게 네. 하는 게 혈액투석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복막투석은 이 배 안에 이 복강이라고 하죠. 배 안에 이거를 물 주머니처럼 삼아서 그 혈액을 투석시키는 그 액이 있거든요. 그 네네. 용액이 그 액을 기계로 이렇게 배에다가 그것도 역시 튜브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그 튜브와 그 액이 달려 있는 그거를 기계하고 연결하면은 그 물이 이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 물이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뱃속에 보통 그런 약간 그런 소금이라든지 어떤 독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복강에 모여서 얘네들을 희석시켜서 다시 빼어내어 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었다가 빼어내서 여기 안에를 이 내 몸을 어떤 그 몸의 복강을 그런 투석
그러니까 복막투석이라고 하죠. 그 복막을 기계 삼아서 그렇게 걸러주는 여과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네.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다른 기관을 사용해서 그 몸에 있는 피를 걸러주는 거죠. 네. 네. 와, 이렇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사실 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투석은 미리 예방을 네,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아요. 정말 우리 환자분들께서 너무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또 저도 개인적으로 제 주위에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굉장히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셔서 네, 참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네, 네. 저도 귀 쫑긋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미국 통계에 따르면 40대 초반 네, 네. 투석을 시작한 아시아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네, 수명의 11년, 네. 50대 초반에 투석을 시작한 아시아인 평균 기대 수명이 7.7년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네, 박사님?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우선 생각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짧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투석만 하면 이제 뭐 신장이 안 좋으면 투석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너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서 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투석을 시작해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10년을 넘어서 그걸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전혀 그런 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 20년이 넘게 복막투석을 와이프가 네. 집에서 그 20년이 넘게 복막투석을 하시는 분을 제가 뵀어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 그리고 네. 그동안에 어떤 그런 부작용도 한 번도 없으셨다고 해요. 그런 와.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네네. 네 그렇게 뭐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투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제 앞으로 나에게 남은 생명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 삶을 정말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가 정말 그 투석 환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 괜찮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투석을 시작하셨다면 신장의 기능을 잃어버리신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삶이 정말 5년이 남았을지 10년이 남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정말 대장암 환자 같은 경우에 40대 대장암으로 선고를 받았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수술을 받고 키모테라피 받고 하면서 그분의 기대 수명이 40대 대장암을 선고받으신 분의 기대 수명이 그 투석을 시작하시는 보다 기대 수명이 더 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투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신장 투석을 받으시면서도 또 신장 혹시 이렇게 네. 신장 이식을 하게 된다면 네, 좀 네. 기대 수명이 조금 더 그럼요. 늘어날 수는 있죠. 네, 제가 투석을 계속 받으시다가 네. 그 신장 이식을 받게 된 분을 만났어요. 네네. 그분은 그냥 거의 임종이 거의 가까우실 정도로 그래서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기증자를 받아서 와.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투석을 안 해도 되는 분을 제가 2분이나 만나 뵀거든요. 와, 네. 근데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그분은 자기가 연세가 이미 60이 넘으셨는데 젊은 사람 신장을 이렇게 와. 받으셔서 네네. 네, 굉장히 건강해지셨다고 해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그런 네. 경우도 있죠. 네. 네. 그렇다면 네. 투석을 받으시다가도 우리 네. 신장 기능이 좋아지셔서 네. 투석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혹시 궁금한데요. 네,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해요. 네. 투석을 받다가 나는 이거는 치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투석을 받으시는 게 시작을 하셨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투석을 받으시게 되고 네. 10년 안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한 70대 투석을 시작하셨으면 마지막으로 가실수록 힘들어지시고 80대에 임종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가끔 말기 암 환자들도 네. 암 치료도 받지도 않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투석 환자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나본 환자들 중에서는 몸에 트라우마 환자였어요. 자상을 입어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멀티 organ failure. 그래서 모든 몸에 있는 장기들이 다 문을 닫고 거의 죽음에 가까우게 된 젊은 분이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벤틸레이터에 연결돼서 숨도 호흡도 벤틸레이터에 이렇게 달려 있었고 네. 그다음에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소변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투석을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그런 중환자실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완전히 없던 소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라클맨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분을. 네. 근데 그분이 신장이 완전 기능이 제 정상 상태로 돌아와서 다이알리시스도 끊고 벤틸레이터도 연결된 걸 끊고 돌아오시는 분을 뵀어요. 그 네. 미라클맨은 그렇게 해서 집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분도 계셨고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네. 너무 그 코비드로 인해서 장기가 다 망가지셔가지고 숨도 쉬시기 힘들고 집에서 밖으로 발 한 짝도 나가시기 힘드신 경우여서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나는 한 달 미만으로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어떻게 연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주치의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숨이 억시전이 90도 안 되시고 숨을 헐떡헐떡 하시는 데다가 계속 토할 것 같으셔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근데 왜 그런지는 검사를 받아보셨냐고 했더니 그냥 피 검사하고 특별히 의사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었다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너무 울렁울렁 하시는 게 심하니까 구토 방지제를 제가 처방해 드리고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 이제 산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산소를 이렇게 집으로 딜리버리 해드리고 병원 침대를 하면 이렇게 똑바로 눕지 않고 약간 헤더 베드를 올려서 누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구토 방지제로 구토가 잡히고 그분이 이제 숨이 좀 괜찮으니까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그분한테 호스피스를 받지 마시고 병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UCLA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분의 그 증상이 이 신장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었어요. 제가 앞에 처음에 말한 거기에서 구토 그다음에 이렇게 심하게 피곤하고 그런 증상이 그분이 있으셨는데 그거를 검사를 안 해보고 나는 그냥 죽는구나라고 생각했고 왜 거기에서 어떤 주치의가 뭘 안 해주셨는지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알리시스를 거기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집으로 퇴원하신 후에 다이알리시스를 몇 번 받으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투석을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그걸 받으라고 가서 확인하라고 하고 그걸 하고 오셨지만 안 받는다고 하셔서 저분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거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분들의 믿음대로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가서 그래서 그럼 신장내과 선생님을 만나서 피검사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그냥 무작정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셨는데 완전히 완치가 된 걸로 그렇게 발견되셨어요. 할렐루야네요 정말. 근데 그런 기적을 모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요. 박사님. 네. 제가 이런 얘기를 그렇게 나누는 이유도 네.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네. 어떤 분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투석이 시작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지켜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건강은 의사와 전문가들의 그걸 도움을 받아야 되고 믿음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게 일어나는 게 이게 나에게도 꼭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네. 네. 우리 투석 환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료진들의 도움이 필요하신데요. 네, 네. 메디케어나 메디컬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메디케어로 투석 환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홈 헬스 케어가 있어요. 걸음이 점점 힘들어지시고 피로, 무력감, 합병증으로 신체 운동 능력 장애가 생기면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특히 집에서 복막 투석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간호사 선생님이 그걸 잘 알려주시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제가 특별히 요걸 나누는 이유는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복막 투석을 받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정말 꼼짝도 못하고 복막 투석을 받으면 그 튜브가 물로 연결된 게 그걸 이렇게 잡아 뽑으면 잘못하면 환자도 위험하고 그 집도 물바다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몇 시간 동안 하는 걸 따님이 지키고 계시고 근데 몇 번이나 어려운 그런 걸 할 수도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 따님은 본인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계셨는데 네. 간병인 서비스 시간은 정말 10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을 갖고 계셔서 네. 제가 그 환자의 경우 이거는 환자의 그런 세이프티 위험한 일에 직접적으로 되어 있고 환자는 프로텍티브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그 레터를 써드리고 그래서 그 따님이 283시간 맥시멈을 받으셔서 어머님을 돌보는 거를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홈헬스 케어에 그런 소셜워커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많은 가정 경제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네. 것이고 환자 케어하는 것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비용이 메디케어나 메디컬로 다 커버가 될까요? 박사님?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HMO가 아니고 그 스트레이트 메디케어 PPO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네. 많으시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비용들은 다 100% 나라에서 커버가 됩니다. 네. 네. 와, 박사님과 이렇게 함께하면서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네.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요 말씀을 묵상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투석 환자를 돌보고 계신 가족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투병 생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방송이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네. 박사님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